지난 2002년 병역 기피 논란 속에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한편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된 배우 강지환 씨의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강지환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여전히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역시 유승준 씨에 대한 대법 판결인데요. 이 판결 내용을 보면 유승준 씨 측에서 주장한 내용이 어떤 것들이 받아들여졌는지를 일단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간략하게 사안의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유승준 씨는 90년대에 굉장한 인기 스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영주권자였고 병역 대상자였는데요. 하지만 이제 자신은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발언을 했는데 이제 일본으로 콘서트 이후에 미국에 가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돌아온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상 병역 기피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에 법무부 장관은 2002년에 입국 금지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지금 2015년 8월 이 유승준 씨가 자신의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사증 발급 신청을 한 것인데요. 당시 주 영사관 입장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의 입국 금지 명령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이 사증 발급을 해줄 수 없다라는 취지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내용은 이 거부를 함에 있어서 문서로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거부를 한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발급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행정소송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두 가지가 절차법적으로 적법하고 실체법적으로 적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좀 처분성이랄지 행정법적 쟁점에 있어서 굉장히 좀 법원 판결이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절차법적인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실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현재 지금 재외동포법상 지금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38세까지만 지금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승준 씨에게만 계속해서 이 입국 금지 명령을 유지를 하는 것은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1, 2심에서는 이제 이 재외동포 비자를 거부하는 게 적법하다라는 판결이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떤 입장이었나요, 법원에서? 이게 지금 절차적인 과정에 있어서 이번에 그 영사관에서 거부 처분을 한 근거는 13년 전에 법무부 장관의 출입금지 명령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 2심 판결은 지금 이것에 근거한 이러한 처분이 적법하다라고 본 것인데 반해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도 국가가 자국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유승준 씨의 경우 지금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시민권을 취득한 사정이 있고 만약에 이 유승준 씨가 자유롭게 입국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장병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고 병역의 기피 풍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이 거부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적법하다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대법원에서는 이 형평성에 있어서 다른 관점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한국에 입국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여행 비자로도 유승준 씨가 충분히 입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꼭 재외동포 비자여야 할까? 이런 의문도 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사실 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는 방법으로는 단기 체류로 들어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유승준 씨의 경우 현재 입국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 단기 체류조차도 조금 어려운 사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왜 이 재외동포 비자를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느냐라는 의문이 있었는데요. 재외동포 비자의 경우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굉장히 좀 차가운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이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단기 체류 비자로 들어오려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에는 그게 큰 이익이 없는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큰 이익이 없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어서 되도록이면은 거부가 되었을 때 불이익이 많은 쪽으로 지금 신청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뭐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 뜯어보면 아까 이제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실체상의 문제 두 가지로 나눠서 짚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대법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뭐 13년 7개월 전에 입국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을 근거로 전화로 통보한 것은 문제다. 이 절차적인 것이 문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서면으로 만약에 알려줬다면 그건 절차적으로 정당한 거니까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었던 사안입니까?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네, 제가 말씀드린 이제 절차의 하자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지적된 부분이 또 그 부분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요? 그 밖에도 이제 그 처분성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입국금지 명령에 있어서도 지금 구체적으로 내부 조직상에 남아있는 것을 근거로 한 것이지 이것 자체가 일단 처분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현재 지금 사증 발급을 거부한 처분 역시 이전 처분의 근거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 이전 처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후속하는 처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냐는 어떻게 보면은 기준을 제시를 했고 이후에 이제 하급심 판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지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얘기를 듣고도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네. 다시 여쭤봤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뭐 앞에서도 저희가 짚어봤습니다만 결국에는 C3 여행 비자가 아니고 F4 재외동포 비자라서 이 부분을 이제 문제를 삼는 네티즌들도 많은 것 같고 아니다 너무 이제 가혹한 것 같다라고 이제 좀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유승준 씨에 대한 시선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입국을 금지해야 된다라는 좀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기는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도덕적인 비난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다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반해서 유승준 씨를 제외하고도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는 재외동포들이 있습니다. 예. 이들에 대한 제한 규정으로 이제 재외동포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유 씨의 거부 처분이 날 당시에는 38세가 기준이었습니다. 예. 38세까지는 입국을 하지 못하도록 정해놨고 현재는 지금 41세로 올라간 상황인데요. 예. 뭐 유승준 씨의 경우 지금 또 신청을 한다고 해도 41세가 넘었기 때문에 이에 예. 대한 제한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예. 어찌됐던 비슷한 사람들과의 사례에 비교해 보아서 유승준 씨에 대한 좀 비난 그리고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좀 더 불이익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이제는 좀 찬성에 대한 의견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여론은 엇갈리는 상태인데 지금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는 했는데 또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라 고등법원에서 다시 좀 판단을 하고 판결을 내릴 텐데 혹시나 대법원의 판단이 고등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적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대법원 판결에서 지금 실질적인 부분과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명확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이제 상급심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근거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다른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 기준에 근거해서 판결이 내려질 텐데 뭐 물론 이제 불복할 수 있는 권리가 한 번 더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대법원에서 입장을 번복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유승준 씨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가 조금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자는 강지환 씨에 대한 얘기인데요. 결국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네요. 어떤 판단 때문입니까? 일단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야지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1차 조사 당시에 이제 술에 취해서 많은 진술을 들을 수는 없었고요. 2차 진술 당시에도 3시간 만에 끝났는데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신은 잠에서 깨었더니 자신이 장곡과 다르게 피해자들이 있었던 방에서 깨어났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에 반해 피해자들의 진술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다라고 또 알려졌습니다.
알려졌는데요. 사실 뭐 이런 프레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둘 다 일관성 있는 진술인데 왜 피해자의 진술만 받아들여 주느냐 이런 식으로 또 비난을 하는 목소리도 또 어느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법조 자체가 일반 형법상 중간간이 아니라 성폭력 범죄의 특례법에 따른 중간간입니다. 일반적인 중간간과 다르게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특례법상 중간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2인 이상이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를 휴대한 채 뭐 범행을 했거나 뭐 혹은 이제 이렇진 않을 것 같은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해당 법률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적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재환 씨가 계속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고 그런데 또 이제 목격자나 CCTV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이 부분도 궁금해지네요. 네, 진술만으로 이제 가를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물질적인 증거가 있느냐 여부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자 한 명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이 잠에서 깨서 다른 사람을 성폭행을 시도하는 것을 목격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중간간 미수로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물질적인 증거가 확보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해바라기 조사센터에서 어느 정도 조사는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뭐 조사 결과에 있어서는 일주일 정도 후에 나온다라고 하는데 단순히 진술만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여부는 어떨까요? 제 생각에 만약에 정말 앞선 추측처럼 물질적인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강재환 씨가 계속해서 부인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굉장히 범죄가 중대하기도 하고 부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강재환 씨가 그 드라마 촬영 중이라서 지금 이 방송사도 굉장히 난감하겠죠. 근데 어찌됐든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면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 뭐 강재환 씨 측에게 물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손해배상 이거 하면 뭐 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강재환 씨가 이 드라마 제작사와 어떠한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일반 민법상 손해를 입혔으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이게 손해를 추산하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배우로 인해서 시청률이 뭐 소문으로 인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더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상 손해가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양자 간의 계약을 체결할 때 뭐 평판에 있어서 잘못된 행동을 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 뭐 이러한 피해를 줬다라고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위약금에 대한 조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죠. 얼마 전에 고속도로에 차를 세웠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배우의 소식 보도를 여러 번 해드리기도 했고 다뤘었는데 남편이 방조죄로 입건이 됐다고요? 당시에 굉장한 의혹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 와이프가 옆에서 운전을 하는데 그 3차선에 가운데 차선에 차를 세우는데 뭐 말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뭐 자신은 뭐 가운데에서 뭐 소변을 보러 가고 그 한재성 씨는 왜 나왔느냐. 굉장히 많은 의혹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운전을 했던 이 한 씨가 0.1%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면허 취소 수준의 굉장히 만취 상태였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남편은 같은 술자리에 있었는데 아내가 술을 마시는 것을 알고서도 운전을 하도록 둔 것이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면 음주운전 방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최근에 이제 수사기관에서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렇게 될 줄 알면서 그대로 지켜봤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방조의 어떤 뭐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바라볼 수 있느냐, 이거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형법상 방조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냥 조금의
정신적인 도움만 주었다라고 해도 방조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현행 법률의 의견이고요. 예. 운전운전 방조죄 처벌 예시를 보면 일단은 알았느냐 몰랐느냐로 갈릴 수 있습니다. 알았다라고 하면은 일단 음주운전 방조가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예. 그리고 알았다고 전제한다면 말렸느냐가 또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또 어떤 사람은 말렸음에도 굉장히 강경하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경우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경우까지도 이제 방조로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판례의 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방조죄로 실제 처벌까지 가려면 입증에 대한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은 알았느냐 이것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금 이 한 씨의 남편에 대해서 알았는지 여부가 입증이 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CCTV 이 블랙박스 화면이 음성이 네. 녹화가 되지 않아서 또는 이제 말리는 장면이 또 나오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알았는지 여부, 말렸는지 여부가 좀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일관성 있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자신은 몰랐다, 자신은 술에 취해서 몰랐다. 그리고 뭐 말렸다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을 검사가 번복할 수 있는 증거를 찾지 못한다라고 하면 예. 사실상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